송장인데 왜 숨을 쉬어요? 요망한 것! 감히 누구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냐! 어두컴컴한 폐가 맡어 널빤지 위 굳어있던 송장의 허연 손이 벼락같이 뻗어나와 10살 계집아이 연희의 목덜미를 틀어쥐었습니다. 가슴에 깊은 비수를 맞고 강물에 던져졌던 한양의 호조 관리가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무연고 주검을 거두는 버려진 가마터였지요. 목을 졸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10살 난 어린아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꺼내든 것은 낡아 빠진 녹칼 한 자루와 은자 단냥짜리 기막힌 목숨 거래였습니다. 그날 밤 이 죽지 않은 송장 하나가 10살 아이를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대보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던 음력 7월 금은밤이었습니다. 삼남대로 길목에서도 신비는 좋게 떨어진 골짜기 너머 오래전 사기 그릇을 굽다 버려진 폐가마터 하나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기울면 그 근처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을 수령이 변사 사건을 살피고 검험을 돕는 오작인들이 조사를 마친 뒤에도 끝내 연고를 찾지 못한 무연고 주검들을 임시로 거두어 안치해 두는 흉흉한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으슥한 폐가 맡어 구석 초옥에는 10살 난 계집아이 연희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3살 무렵 멍석에 쌓여 이 버려진 가마터에 버려졌습니다. 주검을 수습하던 눈먼 늙은 오작인의 손에 거두어져 풀뿌리와 쌀뜨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요. 늙은이는 그를 많이 가르치지는 못했으나 살아생전 아이에게 주검의 흔적을 살피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남겨주었습니다. 산 사람 입은 거짓말을 해도 죽은 몸에 남은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은 주검일수록 함부로 손대지 마. 산 사람의 욕심이 죽은 사람 뒤까지 따라오는 법이니. 연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몇 해 전 겨울 늙은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연희는 관가에서 넘겨준 주검을 닦고 삼배로 묶어 거두는 험한 일을 홀로 도맡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손등은 차가운 우물물에 늘 거칠게 트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연희에게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지긋지긋할 만큼 익숙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낮이면 연희는 가마터 뒤편 우물에서 삼배를 빨고 해가 기울면 널빤지 틈새에 밴 핏자국을 모래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관아 심부름꾼이 새 주검을 데려오는 날이면 먼저 옷가지와 소지품을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혹시라도 뒤늦게 가족이 찾아올까 작은 특징 하나까지 눈에 담아두었지요. 늙은 오작이는 생전에 그런 연희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산 사람의 사정도 놓치는 법이다.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마지막 흔적만큼은 똑같이 살펴야 한다. 그래서 연희는 겁이 없어서 주검을 만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고 오래 기억하는 법을 배웠기에 남들이 피하는 자리에서도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도 연희는 삿갓을 눌러쓰고 나루터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거센 흙탕물이 범람하던 갈대수, 어귀에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탓입니다.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는 찰나 진흙탕에 처박힌 성인 사내의 몸통이 보였습니다. 10살 아이의 가냘픈 힘으로는 장정을 온전히 들 수 없었기에 연희는 통나무 지렛대를 밀어넣고 몸을 굴려 지게에 얹었습니다.
미끄러운 진을 비탈기를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가마터, 널빤지, 평상 위로 사내를 끌고 올라왔지요. 부싯돌을 쳐 등잔불을 밝혔을 때 드러난 사내의 행색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7이나 8 남짓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흙탕물에 찢긴 옷자락은 고운 비단이었으니까요. 연희의 시선이 사내의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옷감 한가운데가 칼날에 길게 찢겨 있었고 검붉은 핏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네. 칼을 맞고 강물에 던져진 사람이로군. 연희가 상처를 살피기 위해 노칼을 가까이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흡, 죽은 줄 알았던 사내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허연 손이 벼락같이 뻗어나와 연희의 목덜미를 틀어쥐었습니다. 사내의 손가락에는 아직 사람 하나쯤 꺾어버릴 완력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졸려 숨이 턱 막히는 그 찰나에도 쥐고 있던 노칼을 돌려 사내의 목젖 바로 밑에 서늘하게 갖다 댄 것입니다. 손 치우시지요. 칼끝이 반푼만 더 들어가면 아까 간신히 붙어있던 그 질긴 목숨마저 끊어질 테니까요. 연희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사내의 손가락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을 겨눈 자가 건장한 자객도 포졸도 아닌 남루한 삼배옷을 걸친 10살짜리 계집아임을 알아차린 탓이었지요. 너는 누구냐? 여기가 어디냐? 관아에서 검엄 끝난 주검 거두는 가마터요. 산 목숨이면 진작 신음이라도 낼 것이지. 덕분에 귀한 허드렛물만 바가지째 버렸잖소. 연희는 목을 문지르며 노칼을 거두고는 평상 옆 나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방은 흙벽이 허물어진 낡은 움막이었고 구석에는 주검을 덮는 삼배와 널빤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요. 가마터라고 내가 나루터 물가에 버려졌던 게 아니었더냐? 버려진 걸 내 지게로 저 날랐소. 빗속에 젖은 장정을 끌고 올라오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으니 나으리는 내게 목숨, 빚을 단단히 진 셈이지요. 연희는 말없이 바가지에 담긴 차가운 물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목이 타들어갔던지 바가지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으나 이내 사례가 들려 피를 섞어 토해내고 말았지요. 가슴팍의 상처에서 다시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낡은 나무 괴짝에서 깨끗한 삼배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여러 겹으로 접어 사내의 가슴 상처 위에 얹고 굵은 삼줄로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어 피가 흐르는 곳을 꾹 눌러 막았지요. 늙은 오작이니 살아생전 피가 솟구치는 상처는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빳빳한 천으로 짓눌러 막아야 목숨을 부지한다고 일러주었던 것을 그대로 따른 셈이었습니다. 연희는 핏물이 묻은 손을 옷자락에 쓱 문질러 닦으며 사내를 무심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에는 상처가 없고 앞선만 길게 찢겼으니 적어도 등 뒤에서 기습당한 칼은 아니겠지요. 사내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게 웃었습니다. 맞다. 믿었던 자와 마주 앉아 있다가 당한 칼이다. 권세가의 칼싸움에 휘말린 양반은 관아에 알리지 않는 게 가르침이오만 나으리는 숨이 붙어 있으니 셈이 다릅니다. 죽은 자는 묻어주면 그만이지만 산 목숨은 먹여주고 숨겨주어야 하니 손이 2배는 더 가지 않겠소? 그러니 살아난 값은 똑똑히 내셔야지요.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 어린 두려움 없는 기색을 보며 험한 바닥에서 살아남은 자의 총기를 엿보았지요. 사내는 품속을 뒤적여 두꺼운 기름종이에 꽁꽁 싸맨 책자 하나를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름종이 틈으로 은자단양과 함께 붉은 관인이 찍힌 두툼한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조에서 쓰던 문서 형식이 보이는 물건이었지요. 내 이름은 서진이다. 한양 호조에서 세곡 장부 계산과 정리를 맡던 산원이지. 서진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에 든 은자단양을 전부 주마. 대신 나를 딱 사흘만 죽은 송장으로 위장에 숨겨다오. 관아의 눈을 피해 사흘만 버티게 해준다면 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이다. 연희는 은자단양을 챙기면서도 바닥에 놓인 장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를 다 알지는 못해도 붉은 먹줄과 관인들이 겹겹이 찍힌 모양새가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지요. 한양의 벼슬아치가 왜 이런 장부를 품에 안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소? 삼남 지방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이 얽혀있는 장부다. 호조의 세곡을 뒤로 빼돌려 축제한 자들의 결정적 증자가 담겨있지. 서진이 숨을 고르며 장부를 챙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마터 밖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소리를 뚫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진흙탕을 지식이며 멈추어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퍼런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함께 살수들의 서늘한 목소리가 살인문 틈새로 흘러들어왔지요. 이 비바람 속에 으슥한 가마터가 있군.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안에 사람이 있다. 샅샅이 뒤져라. 살인문 틈새로 비쳐드는 횃불빛이 어두운 가마터 마당을 붉게 흔들었습니다. 진흙탕을 차고 내달리는 거친 가죽신 소리가 움막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지요. 서진은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칼자루를 찾으려 손을 허우적거렸으나 연희는 지체 없이 사내의 팔을 낚아채 평상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칼싸움할 기운도 없으면서 쇠붙이는 왜 찾소? 입 닫고 따라오기나 하시오. 연희는 서진을 부축해 감아터 가장 깊숙한 안쪽 거대한 바위벽을 파내어 만든 서늘한 토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지하 안반수가 스며 나와 한여름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 팔다리가 서늘해질 만큼 냉기가 감도는 자연굴이었습니다. 고울 수령이 검엄을 끝내고 넘겨준 연고 없는 주검들이 부패에 상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늙은 오작인이 시신을 임시로 눕혀두던 어두운 토굴이었지요. 토굴 바닥 널빤지 위에는 며칠 전 거두어 둔 젖은 집더미와 삼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시오, 어서! 이런 썩은 내가 나는 자리에 누우란 말이냐? 살수가 칼을 쥐고 문 앞까지 왔는데 비단 요를 깔아드릴까? 살고 싶으면 당장 송장 흉내나 내시오. 연희는 서진을 널빤지 위에 눕혔습니다. 강물에 오래 빠져 있었던 데다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서진의 살갗은 이미 산 사람의 온기를 잃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연희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해에 떨어진 체온과 동굴의 서늘한 습기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희는 토굴 구석에서 말린 쑥과 생선 찌꺼기, 젖은 집단을 화로에 쑤셔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그을음이 토굴 안을 순식간에 채우며 피비린내와 사람 숨결을 덮어버렸지요. 이어 거친 삼배를 가져와 사내의 발끝부터 턱 밑까지 단단히 덮었습니다. 입 다물고 눈 감으시오. 내가 삼배를 덮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마시오. 숨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되 더는 못 견디겠거든. 삼배가 들썩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내쉬시오. 연희가 사내의 가슴팍 위에 물 묻은 삼배를 한 겹 더 얹어 호흡의 흔들림을 완전히 가린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가마터 낡은 판잣문이 거칠게 부서져 나가며 검은 도포를 입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셋이 토굴 입구로 들이닥쳤습니다.
허리춤에 환도를 차고 있는 자들이었지요. 한양민 판서가 사사로이 부리는 간호와 무례배들로 서진을 뒤쫓아 그가 품고 달아난 비밀 장부를 반드시 되찾아오라는 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고 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가슴에 칼을 맞았다는 인상착의만 전해 들은 처지였지요. 우두머리는 톡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와 역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옷소매로 코를 틀어 막았습니다. 커. 냄새 한번 고약하구나. 이보아라. 누가 있는 것이냐? 어둠 속에서 연희가 흙 묻은 삼배 앞치마를 두른 채 무덤덤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주검을 묶을 때 쓰는 굵은 삼주를 쥔 채였지요. 우두머리는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연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린 계집 하나뿐인가? 내년이 이 불길한 곳에서 송장을 거두는 아이야? 연희는 허리를 굽히기는커녕 고개를 삐딱하게 치켜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엄 끝난 주검 3배로 갚는 사람입니다만 목숨들이 칼을 차고 남의 일터에 흙발로 들이닥치다니 염이라도 맡기러 오셨소? 10살 계집아이의 눈빛이고는 지나치게 차갑고 담담하여 사병들조차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비릿한 눈빛으로 톡을 안쪽의 널빤지를 가리켰지요. 비단 적삼을 걸치고 가슴에 칼을 맞은 사내가 강을 타고 이 근방으로 흘러들었을 터다. 보았느냐? 연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턱짓으로 널빤지 위에 누워있는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한 시즌 전에 나루터 물가에서 건져 올린 놈이 하나 있긴 하지요. 숨이 끊어져 차갑게 식었길래 널빤지에 묶어두고 막 거적으로 덮으려던 참이었소. 우두머리가 턱짓을 하자 부하 하나가 칼을 뽑아 들고 성큼성큼 널빤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컴컴한 톡을 쏘 널빤지 위에는 거친 삼배에 덮인 사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고 사내의 얼굴은 차가운 흙탕물에 덮여 핏기 하나 없이 푸르스름했지요. 부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칼끝으로 사내의 볼을 찔러보고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냉굴의 한기와 출혈 탓에 사내의 살갗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 위에 덮인 두꺼운 젖은 삼배 덕의 신락 같은 숨결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두목. 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몸도 차갑게 굳었고 시취가 진동합니다. 비단옷에 가슴 상처까지 그자가 틀림없습니다. 우두머리가 직접 다가와 사내의 품속을 뒤져 장부를 찾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가 날카롭게 헛기침을 하며 썩은 집더미를 사병들의 신발 발밑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손대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무어라! 건져 올릴 때부터 열이 오른 흔적에 입안에는 피가 엉겨 있었소. 요 며칠 아랫마을에 온역이 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손끝이라도 닿았다가 내일 아침 열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온역이라는 말에 사병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돌림병이었기에 장부를 찾는 것이 급하다 해도 병든 주검에 손을 대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지요. 우두머리는 뻗었던 손을 황급히 거두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즉, 더러운 송장 같으니 품에 지니고 있던 책자나 장부 같은 것은 없었느냐? 장부고 뭐고 건질 때부터 찢어진 옷까지 외엔 땡전 한 푼 없었소. 물살이 워낙 거셌으니 강바닥 모래에 가라앉았겠지요. 더 찾아보시려거든. 오늘 밤 이놈 거적 싸는 걸 옆에서 거들어 주시든가요. 연희의 무덤덤한 태도에
사병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가자. 제수 온 붙기 전에 나루터 하류 물기를 뒤져 장부를 찾는다. 사병들은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친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 널빤지 위에 누워있던 서진이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지요. 하쿨라!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내가 온역을 알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냐? 연희는 화로의 연기를 발로 밟아 끄며 대꾸했습니다. 그렇소. 그들이 눈치챘으면 어쩔 뻔했느냐? 무서운 사람한테는 냄새만 고약해도 병든 송장처럼 보이는 법이오. 산 사람은 제 눈으로 보고도 지가 겁나는 것만 믿으니까? 연희는 녹화를 허리춤에 꽂아 넣으며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나으리 이제 그 피 묻은 장부 이야기나 마저 하시오. 서진은 곧장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찾아 칼을 들이밀던 자들이 겨우 몇십 보 밖에 있었던 탓인지 손끝이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런 서진 앞에 미지근한 물 한 바가지를 밀어놓았습니다. 살아남았다고 다 끝난 줄 아시오? 저자들이 하류에서 장부를 못 찾으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무엇에 발을 담근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서진은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연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은자단양의 움직이는 거친 아이로만 보았으나 이제는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제 목숨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지요. 좋다. 숨김없이 말하마. 다만 내가 듣는 순간부터 이 일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송장을 살려놓고 칼 든 사내들까지 속였는데 이제 와 발만 빼면 발목이 남겠소? 말이나 하시오. 화로의 불꽃이 잦아들고 토굴 안에는 차가운 흙냄새와 함께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등잔대 옆에 장부를 펼쳐 내려놓았지요. 종이는 한양 호조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질긴 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조정의 정식 결제문이 아니라 겉으로는 곡식의 출납 장부처럼 위장에 둔 빼곡한 숫자와 모서리의 방위, 기호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내 직책은 호조에서 고을마다 올라오는 곡식 장부의 수치를 계산하고 맞추는 산원이었다. 지난 봄, 삼남 지방 여러 고을에 장부를 대조하던 중 이상한 결손을 발견했지. 장부에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풀어준 것으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 고을에는 그만한 곡식이 내려간 흔적이 없었던 것이다. 서진의 손가락이 장부 모서리의 붉은 먹줄로 빗금 쳐진 숫자를 짚었습니다. 민판서와 결탁한 자들이 백성의 쌀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치우고 그 막대한 대금을 부피가 작아 숨기기 쉬운 은괴로 바꾸어 비밀리에 숨겨둔 것이지. 이 장부는 그들이 은괴를 묻어둔 위치와 수량을 기록해 둔 비밀 결록이다. 연희는 턱을 괴고 장부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이 종이에 적힌 글과 숫자를 읽으면 그 은괴가 어디 묻혔는지 바로 알 수 있겠구려. 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렇게 단순했다면 진작 다른 관리들의 손에 탈로 났을 것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쌀 출납 기록이지만 새많은 규칙을 아는 자만이 그 안에 숨겨진 거리와 방향을 읽어낼 수 있다. 연희가 장부를 가까이 끌어다 놓자 서진은 젖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숫자 몇을 적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 곡식 출납 수치는 겉으로는 한 섬, 두 섬 곡식의 양을
적어둔 것처럼 보인다. 허나 여기 끝자리 숫자만 세로로 따로 모으면 곡식의 양과는 아무 상관없는 수가 하나 남지. 이 고을 장부에서는 그 수가 셋이었다. 셋이 무슨 뜻이오? 장부 모서리마다 이렇게 작은 방위 기호가 찍혀 있다. 자, 축, 인, 묘. 12방위를 돌려 적어둔 것이지. 끝자리에서 뽑아낸 수만큼 이 기호를 헤아려 나가면 진짜 방향이 나온다. 그리고 붉은 먹줄로 빗금 친 숫자는 곡식의 섬수가 아니라 걸음수를 10배로 부풀려 적어둔 것이야. 30이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300 보인 셈이지. 서진은 세로로 늘어놓은 숫자와 방위, 기호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한참을 셈했습니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힐 무렵 그의 나뭇가지가 흙바닥 위에 하나의 선을 그렸지요. 풀렸다. 나루목 거목을 기점으로 북쪽 산길을 따라 300보,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70보를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 은괴를 숨긴 자리가 있어. 연희는 서진이 짚어낸 방향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루목 거목에서 북쪽으로 300보에 서쪽으로 70보라고요? 그렇다. 셈은 틀림없다. 그 자리는 고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쓰던 공동묘지터요. 흙이 온통 질퍽거리고 썩은 물이 차서 관 하나 제대로 묻지 못하는 곳인데 그런 물구덩이에 귀한 은괴를 묻어둘 리가 없소.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의 수치가 거짓이란 말이냐? 아니면 내 셈이 빗나갔단 말이냐? 연희는 지체 없이 삿갓을 챙겨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니요. 서진은 가슴의 삼배를 한번 눌러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처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날이 밝아 길에 사람이 늘어나기 전에 움직여야 했지요. 연희는 앞장서며 일부러 큰 길을 피했습니다. 장례 때 상역군들이 쉬어가던 돌무더기와 산짐승이 드나드는 좁은 비탈길을 골라 걸었지요. 두세 번 서진이 발을 헛디디자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한양 장부에는 이런 돌부리가 안 적혀 있나 보오. 장부에는 적혀 있지 않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 말에 연희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걸음을 아주 조금 늦추었습니다. 종이 속 숫자를 믿는 서진과 땅의 굴곡을 기억하는 연희가 처음으로 서로의 빈틈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한동안 말없이 걷던 서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는 겁이 없느냐? 칼든 자들이 코앞까지 왔었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겁이 왜 없겠소. 다만 겁을 낸다고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살 사람이 도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걸 어릴 적부터 봐왔을 뿐이요. 늙은이가 그럽디다. 무서울 때일수록 손끝만 보라고, 발밑 흙만 보라고. 서진은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대감도 어느 스승도 가르쳐주지 않은 셈법이 이 어린아이의 손끝에 들어있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바람이 잦아든 새벽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서진이 세만 대로 나루터 큰 버드나무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300보를 걸어 서쪽 비탈로 들어섰지요. 하지만 연희의 말대로 그곳은 억새풀만 무성한 젖은 흙구덩이일 뿐 사람의 발길이 닿은 흔적조차 없는 거친 무덤터였습니다. 서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젖은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셈은 분명 어긋남이 없었는데. 연희는 주저앉지 않고 주변의 흙과 산새를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연고 주검을 묻기 위해 이 일대를 수없이 오르내렸던 아이의 눈에 문득 이상한 점이 짚였지요. 나으리, 혹시
그 300보를 잴 때 기준이 된 나무가 저 아래 지금 나루터의 큰 버드나무요. 그렇다. 장부에 분명 나루목, 거목이라 적혀 있었으니 나루터 버드나무가 맞지 않느냐. 연희가 흙 묻은 손을 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 틀릴 수밖에 없지요. 지금 나루터가 생기기 전부터 짐꾼들은 옛 나루터를 나루목이라 불렀소.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그냥 나루목이라 부르지. 이 장부가 쓰인 시절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와 장내 짐꾼들이 다니던 진짜 길목은 저 위쪽 옛 나루목 터요. 거기 벼락 맞은 고목 버드나무 밑동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오.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옛 나루목이라고? 예,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300보를 걸어 서쪽으로 들어가면 이 공동묘지가 아니라 오래전 불타 버려진 절터 폐사지 뒤편 묘역이 나오지요. 서진은 다시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연희가 짚어준 옛 나루목을 기점으로 지형을 대입하자 장부 한 구석에 무의미하게 적혀 있던 산세 메모와 수치가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길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장부의 숫자를 읽었고 연희는 그 숫자가 놓일 실제 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종이를 보았고 한 사람은 길을 보았지요. 두 사람은 갈대숲을 헤치며 어둠이 깔린 폐사지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너진 사당 뒤편, 잡초가 무성한 비탈 한 구석에 이르렀을 때 연희가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여기요. 서진이 다가가 살폈으나 겉보기엔 그저 잡석이 널브러진 오래된 돌무더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흙을 손으로 짚어냈지요. 빗물이 흘러내린 자리는 흙이 다 씻겨 내려갔는데 이곳만 무거운 수레가 반복해서 지나간 탓에 두 줄의 바퀴 홈이 단단하게 눌려 있소. 그리고 저 돌무더기 틈새의 흙은 주변보다 파헤쳐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색이 붉소. 연희가 돌무더기를 걷어내자 흙더미에 반쯤 파묻힌 두꺼운 통나무 목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흙과 돌로 철저히 위장해 둔 비밀 창고의 입구였지요. 서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찾았다. 민 판서 일당이 숨겨둔 비자금 창고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절터 어귀 쪽에서 희미한 등불빛과 함께 사병들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 바람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사당 주변을 샅샅이 지켜라. 원님 잔치가 끝나는 대로 은괴를 운반할 마차가 도착할 것이다. 창고문을 지키는 무장 사병들이 이미 절터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서진과 연희는 절터 어귀를 살폈습니다. 사병 서너시 환도를 차고 폐사지 앞마당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창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고사하고 당장 이 으슥한 비탈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었습니다. 서진이 초조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원님의 회갑 잔치가 끝나면 놈들이 마차를 끌고 와 은괴를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부가 있어도 실물 증좌가 사라져 민판서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연희는 턱을 괴고 사병들의 동태를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칼을 들고 덤벼봤자 나으리 상처만 터질 뿐이오. 정면으로 뚫을 수 없다면 저들이 스스로 길을 비키게 만들어야지. 길을 비키게 만든다고? 어떻게 말이냐? 산 자는 의심해도 죽은 자의 길은 함부로 막지 못하는 법이오. 가마터에 버려진 낡은 상여가 하나 있소. 한편 폐사지를 포위한 사병 우두머리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밤 고을관아의 세곡 출납을 쥔
호방 향리가 몸소 사람을 보내 우두머리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호방 어른 말씀이시다. 한양에 사는 놈이 장부를 들고 이 근방까지 흘러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날 밝기 전에 반드시 놈의 목과 장부를 함께 가져오라 하셨다. 만약 그 장부가 조정에 닿는 날엔 민판서 대감뿐 아니라 이 고을 아전들의 목이 줄줄이 달아난다. 우두머리는 이를 갈며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들었느냐? 강하리도 뒤졌고 가마터도 뒤졌으나 놈의 그림자도 없어다. 그렇다면 놈은 아직 이 근방에 숨어 있다는 뜻이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놓치지 마라. 바위 틈에 숨은 두 사람은 그 대화를 고스란히 엿들었습니다. 서진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자신을 노리는 손이 한양의 판서에서 이 고을 아전에게까지 촘촘히 이어져 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을 아전까지 한 통속이라니 관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러니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저들이 두 손으로 떠받들어 모실 물증을 들고 들어가야 관아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법이오. 연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상여가 있어도 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해가 뜨기 전 마을 외곽 주막 뒤편으로 내려가 품팔이꾼 셋을 찾아냈습니다. 장례가 끊긴 집에 상여를 메고 산길만 돌아주면 된다고 했지만 폐사지라는 말이 나오자 사내들은 손사래부터 쳤지요. 거긴 귀신 나온다는데 아니냐? 돈 몇 푼 벌자고? 새벽부터 송장기를 매라고? 싫다. 연희는 품에서 은자 몇 낫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길 바퀴 돌고 입만 다물면 됩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상여 내려놓고 바로 달아나시오. 누구 목숨 걸라고 부르는 일은 아니오. 그제야 품팔이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터로 돌아온 연희는 서진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관에는 나으리가 아니라 진짜 주검을 모실 거요. 서진이 눈을 크게 떴지요. 진짜 주검이라니. 엊그제 관아에서 넘겨받아 아직 묻지 못한 무형고 노인이 하나 있소. 원래 오늘 내일 안에 선산 자락에 묻어드릴 참이었지. 그 어른을 관에 정성껏 모시고 나으리는 관 밑에 숨는 거요. 연희는 낡은 상여에 부러진 채를 3줄로 다시 묶고 관을 받치는 자리에 젖은 거적과 짚을 두툼하게 깔아 사람 하나 웅크릴 만한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을 얹어 밖에서 보면 그저 상여를 받친 집더미로만 보이게 감추었지요. 살수가 관을 열라 하면 나는 순순히 열어 보일 거요. 안에 진짜 송장이 누웠으니 저들이 무얼 보겠소. 또 죽은 어른을 믿기 삼는 게 송구하나 하관은 내 반드시 제 손으로 지어드릴 참이요. 서진은 관 밑 좁은 자리에 몸을 뉘며 낮게 물었습니다. 저 품팔이꾼들까지 이 일에 끌어들여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거요. 저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길만 돌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떠넘겨도 될 위험과 제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또렷이 구분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창고 안의 은괴를 전부 털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부가 조작이 아님을 증명할 관인 찍힌 괴짝 하나와 실제 비자금임을 확인할 은괴 몇 덩이만 확실한 물증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다음 날 어스름이 깔릴 무렵 징소리와 함께 기괴한 행렬 하나가 절터 샛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소복을 걸치고 백분을 칠한 품팔이꾼들이 낡은 상여를 메고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지요. 맨 앞에서는 삿갓을 쓴 연희가 놋방울을 흔들며 상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상여가 절터 입구에 다다르자 사병 우두머리가 칼자루를 쥐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여긴 관아의 명으로 통제된 길이다. 네 놈들이 감히 불길한 상여를 끌고 들어오느냐? 연희가 놋방울을 멈추고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동원 큰 길이 원님 잔치로 꽉 막혀 고개 넘어 선산으로 가려면 이 절터 샛길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하관을 마쳐야 하니 부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선산으로 가든 말든 돌아가라. 한 걸음이라도 더 들어오면 맬 것이다. 바로 그때 뒤편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흉터투성이 사병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흥, 시골 것들. 상여 뒤에 뭘 숨겼는지 누가 아나? 난 전쟁터에서 죽은 놈들. 몸을 뒤져 은전을 챙기던 놈이다. 송장 따윈 100번을 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지. 관 뚜껑을 열어라. 안에 진짜 송장이 들었는지, 도둑놈의 밀수품이 들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관 밑에 숨은 서진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연희 역시 주검을 전혀 꺼리지 않는 거친 자가 있을 줄은 미처 셈하지 못한 터라 등줄기가 서늘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상여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놋방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열어 보이라시면 열어드리지요. 다만 이 어른은 아랫말에서 홀로 앓다. 아무도 거두지 않아. 내가 모신 무영고 주검이요 살펴보시고 나거든. 하관까지는 부정 타지 않게 조용히 보내주시오. 연희는 지체 없이 관 뚜껑을 손수 밀어 젖혔습니다. 거친 삼배가 거치자 며칠을 넘긴 노인의 주검이 푸르스름하게 부풀어 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우두머리는 물론 큰 소리치던 흉터 사병조차 순간 헛숨을 삼키며 반걸음 물러섰지요. 열나고 당당히 내주는 통에 되레 의심이 풀렸고 주검을 숱하게 보아온 자의 눈에도 그것은 틀림없는 진짜 송장이었던 것입니다. 쯧! 진짜 송장이 맞군. 흉터 사병이 겸연쩍게 칼을 거두자 연희가 조용히 못을 박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좋을 게 없소. 거둘 사람 없이 죽은 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 한이 산자를 따라 붙는다 하였소. 나으리들이야 겁날 게 없으시겠지만 거둘 리 없이 죽은 주검이라는 말에 사병들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오은역과는 또 다른 뒤가 캥기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지요. 우두머리는 코를 찡그리며 상여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썩 지나가라. 앞마당은 얼씬도 말고 저 담장 뒤 좁은 산길로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예, 예. 나으리, 고맙습니다. 사병들은 상여를 담장 뒤 비탈길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자신들이 지정해준 그 좁은 산길이 바로 어젯밤 연희와 서진이 찾아낸 폐사지 뒤편 비밀창고 입구와 맞닿은 유일한 길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여가 담장 뒤 으슥한 바위 틈에 멈추어 서자마자 관을 받친 집더미가 들썩이며 서진이 관 아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지체할 틈이 없다. 어서 문을 열어라. 연희와 서진은 흙더미를 걷어내고 통나무 목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 너머로 지하 비밀 창고의 입구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창고 계단을 타고 내려서자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묵직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부싯돌을 저 촌막대에 불을 붙였지요.
주황색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창고 벽면을 따라 크고 작은 나무 괴짝 수십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광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인 채 가장 앞쪽에 놓인 괴짝으로 다가가 뚜껑을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백색의 서늘한 광채가 쏟아져 나왔지요. 쌀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할 괴짝 안에 백성들에게서 빼돌린 곡식을 팔아치우고 쟁여둔 은괴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은괴를 백성들은 하루 한 끼 죽도 끓이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 어두운 땅굴 속에 묻어두고 있었단 말인가. 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은빛 광채에 홀리지 않고 촛불을 비추며 괴짝 주변을 차분하게 살폈지요. 나으리, 넋 놓고 한탄할 때가 아니오. 이 인계가 조정의 세곡을 빼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관아에 가봤자 우리가 도둑 누명을 쓰고 목이 달아날 뿐이오. 연희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단순히 은괴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지요. 상대가 어디서 도둑질한 작물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었습니다. 서진은 서둘러 품에서 비밀 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괴짝 모서리와 측면에 새겨진 관청 고유의 먹글씨들을 샅샅이 대조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괴짝 밑바닥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다. 이 괴짝 밑에 관곡을 씌워 나르던 괴짝에 찍는 관아 낙인이 그대로 찍혀 있어. 장부를 보아라. 7월 초사흘 남도 모고을에서 백성 구유령으로 반출되었다고 적힌 괴짝. 번호와 묵서가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일치한다. 공식적으로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고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관곡 괴짝에 은괴를 채워 이 비밀 창고로 빼돌렸다는 반박 불가능한 물증이었습니다. 서진이 흥분하여 옆에 쌓인 다른 괴짝들까지 마저 열어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창고 문 바로 바깥쪽에서 사병들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동원 잔치가 파했다. 마차를 바짝 떼어라. 오늘 밤 한양으로 보낼 괴짝부터 당장 꺼낸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은괴 운반 마차가 폐사지 뒤편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빗장을 풀기 위해 통나무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당황하여 여러 괴짝을 둘러보며 허둥댔지요. 이것도 가져가야 한다. 저쪽 괴짝에도 다른 고을에 장부 번호가 적혀 있어. 연희가 서진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욕심내면 다 놓칩니다. 관아 낙인이 찍힌 이 작은 괴짝 하나면 충분하오. 어서 뚜껑을 덮으시오. 연희는 관아 낙인이 선명한 작은 괴짝 하나와 장부에 적힌 중량과 맞아떨어지는 은괴 몇 덩이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촛불을 끄고 계단 옆 어두운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지요. 끼익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사병 둘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병들이 안쪽에 큰 괴짝들을 지게에 얹어 밖으로 나르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희와 서진은 어둠을 틈타 계단을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동안 두 사람은 사병들의 대화를 바로 코앞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이쪽 열두 괴짝부터 씻는다. 호방 어른이 장부 흔적은 오늘 안에 없애라 하셨다. 나머지는 다음 보름 전에 한양으로 올린다더라. 밤새 나르면 아무도 모를 게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들은 말까지 잡아두고 싶었지만 연희는 그의 소매를 눌러 더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요. 한 번이라도 소리를 냈다가는 장부도 물증도 모두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사병 하나가 바로 옆 괴짝을 들어 올리며 횃불을 바위 쪽으로 돌렸습니다. 불빛이 연희의 집신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숨도 크게 쉬지 않은 채 서진의 팔을 꽉 눌렀고 다행히 사병은 동료의 재촉을 받고 몸을 돌렸지요. 그제야 둘은 동시에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살아서 한 가지라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여로 돌아와 관에 모신 주검은 그대로 둔 채 관을 받친 집더미 속 빈자리, 곧 서진이 숨어 들어왔던 그 은닉한의 물증 괴짝과 은괴를 밀어넣고 젖은 거적으로 단단히 덮었지요. 서진은 소복을 걸치고 삿갓을 눌렀어 상여를 따르는 상주 행색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가마터로 갑시다. 날이 밝는 대로 이 물증을 들고 움직여야 하오. 연희가 노방울을 울리자 상여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타고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고을 관아 앞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호조산원의 신분을 밝히며 관아로 직접 걸어 들어가 수령과 관아, 아전들이 모인 동원 마당에 비밀 장부와 관곡 괴짝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동원 마당에 모여든 백성들과 포졸들이 웅성거렸지요. 새벽부터 관아 앞이 소란하다는 말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까지 담장 너머로 몰려들어 마당은 삽시간에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고을의 세곡 출납을 담당하던 호방향리는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또, 저자는 조정의 공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도망자입니다. 저 괴한의 품에 있는 것은 조작된 거짓 문서이며 저 은괴 괴짝 역시 어디서 도적질해 온 작물이 분명합니다. 향리는 모든 죄를 서진에게 뒤집어 씌워 현장에서 입을 막으려 들었지요. 그때 동원 마당 구석에서 삿갓을 쓴 10살 연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연희는 향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수령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지요. 사또, 저 괴짝 밑의 낙인이 정말 이 고을 관곡 창고의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고을 수령의 시선이 괴짝 밑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수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호방 향리를 매섭게 추궁했지요. 호방, 이 괴짝에 찍힌 낙인을 아느냐? 향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이 서진이 품에서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사또 7월 초사흘 이 고을 관아에서 백성 구율미로 반출되었다고 기록된 바로 그 괴짝입니다. 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은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호방 향리는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낙인이야 오래된 괴짝이면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빈 괴짝을 훔쳐 은괴를 넣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한양 사람이 제 죄를 덮으려고 꾸민 일이 분명합니다. 서진이 기다렸다는 듯 장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관아의 출납 장부를 가져오시오. 7월 초사흘 이 번호의 괴짝이 어느 창고에서 나가 어디로 갔다고 적혀 있는지 보면 될 일입니다. 수령이 눈짓하자 아전 하나가 황급히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호방이 떨리는 손으로 장을 넘기자 문제의 괴짝은 이미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나눠주고 돌아온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수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성에게 곡식을 풀고 돌아온 괴짝이 어찌 은괴를 품은 채 산속 땅굴에서 나왔단 말이냐? 호방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소인의 죄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괴야 저자가 어디서 도적질해 온 작물을 오래된 관아 괴짝에 담아 온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있다는 말도
저 아이와 저 한 양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뿐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동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서류로는 더 밀어붙일 수 없는 지점이었지요. 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고르는 사이 삿갓을 쓴 연희가 조용히 괴짝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희는 사또 앞에서 그 작은 괴짝을 천천히 뒤집어 밑바닥에 두껍게 눌러붙은 흙덩이를 손톱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붉고 축축한 흙을 손바닥에 받쳐 수령 가까이 들어 보였지요. 사또, 이 흙을 보십시오. 이건 이 고을 아무 데서나 밟히는 흙이 아닙니다. 물이 고여 좀처럼 마르지 않고 묻은 주검조차 더디 썩는 찬 땅의 붉은 흙이지요. 이런 흙은 이 근방에 딱 한 군데 오래전 불타 버려진 폐사지 뒤편 유역에만 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10살 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저는 3년 넘게 연고 없는 주검을 이 손으로 묻어 온 사람입니다. 이 고을 흙이라면 어느 자리 흙이 어떤 빛인지 눈을 감고도 손끝으로 가려냅니다. 이 괴짝 밑에 눌어붙은 흙은 틀림없이 그 폐사지 땅 속에서 묻어 나온 것입니다. 딴 데서 훔쳐온 작물이었다면 어찌 이 고을에서 오직 그 한 자리에만 있는 흙을 밑바닥에 두껍게 묻히고 왔겠습니까? 호방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희는 흙 묻은 손을 그대로 내민 채 수령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바로 그 폐사지 뒤편에서 이 괴짝과 똑같은 자국을 남긴 두 줄 수레바퀴 홈을 보았습니다. 흙더미를 걷어내니 그 아래 사람 키만 한 통나무 목문이 있었고 문 안쪽에서 묵직한 쇠 냄새가 새어 나왔지요. 사또께서 지금 사람을 보내신다면 이 흙과 저 창고가 한자리에서 나온 것임을 손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 위에 숫자를 짚은 것은 서진이었으나 그 숫자가 실제로 놓인 땅을 짚어 보인 것은 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를 읽었고 한 사람은 흙을 읽었지요. 수령은 더는 지체하지 않고 형방과 포교들에게 어미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을 이끌고 당장 폐사지로 가라. 창고를 봉쇄하고 현장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결박하여 압송하라. 포졸들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짧았지만 동원 마당에서는 한 시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호방은 계속 결백을 주장했고 서진은 피가 다시 배어 나온 가슴을 누르면서도 장부를 품에서 놓지 않았지요. 담장 너머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관아 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관아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포교가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수령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폐사지 뒤 흙더미 안에 큰 목문이 있었고 그 아래 창고에서 관곡 표식이 남은 괴짝과 은괴가 다수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자들은 마차에 짐을 싣다 붙잡았습니다. 그 뒤로 결박된 사병들과 괴짝들이 하나둘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 고함을 치던 호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지요. 장부에 적힌 괴짝 번호와 현장에서 압수된 은괴, 괴짝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성난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제 고울의 구휼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답을 이제야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명백한 물증과 현장이 드러나자 횡령을 돕던 호방향리는 결국 덜덜 떨며 바닥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고울 수령은 즉시 증거물을 봉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장계로 꾸려 조정에 올렸습니다. 사건은 사헌부의 탄핵과
의금부의 조사로 이어졌지요. 호조 산원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비밀 장부와 현장 물증 앞에 권세를 부리던 민판서는 파직되어 의금부의 엄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축제한 재산은 조사 끝에 몰수되었고 피해가 확인된 여러 고을의 환곡을 감면하고 구휼미로 돌려주도록 처결이 내려졌지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날 서진은 관할을 떠나기 전 가마터 나루목으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차가운 강물에 녹화를 씻고 있던 연희 앞에 섰지요. 장부는 온전히 조정에 닿았고 백성들의 곡식을 빼돌리던 자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너처럼 눈썰미가 밝고 사리분별이 바른 아이가 이 외딴 가마터에서 썩기엔 아깝구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 너를 돌보아 글을 배우게 해주마. 연희는 강물에 씻은 녹화를 허리춤에 꽂아 넣으며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한양 양반들 사는 곳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구린내가 심해서 질색이오. 나는 이 가마터를 떠나 남쪽 폭우로 갈 생각이오. 서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10살 계집아이가 홀로 그 먼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혼자 안 갑니다. 장날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보부상 패거리가 있다 하오. 그들에게 운전 몇 푼 쥐어주고 길동무로 따라붙을 생각이오. 큰 포구에 가서 사람 사는 법을 더 배울 겁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품에서 자신의 이름과 한양 거처가 적힌 작은 목패 하나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거든. 호조의 서진을 찾아오너라. 내게 진 목숨, 빚은 평생 잊지 않으마. 연희는 목패를 주머니에 넣고 삿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산 목숨들끼리 빚은 무슨 빚이오. 또 갈 길이 멀터이니 나으리도 어서 발길을 재촉하시오. 보부상들의 방울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연희는 삿갓을 고쳤으며 남쪽으로 난 큰 길을 향해 담담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던 연희는 문득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폐가 맡어 지붕과 강가의 낡은 나루목이 아침 햇빛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3살부터 10해 가까이 살아온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인사가 아니라 제 힘으로 제 길을 고른 한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였지요. 연희는 손을 한번 가볍게 흔들고 다시 보부상들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놋방울과 진방울 소리가 큰 길 위에서 섞여 울리고 가마터에서만 살던 아이의 세상은 그제야 처음으로 강 너머까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차가운 얼굴을 두려워하고 피하지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서 끝없는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흔적보다 더 많은 것을 읽어낸 10살 연희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밤에도 흥미로운 옛 이야기 한 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보름 야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